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좀 교육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원래도 조금 제가 항상 교육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은 조금 쉽게 풀어드리려고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했던 게 이 구간에서는 어, 옵션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펀더멘탈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많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도록 좀 준비를 해왔어요. 좀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근황을 설명드리면, 저 오늘 AI 강연 갔는데 궤도님이 나와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시는 것들 얘기 듣고, 뭐 이런 것들, 뭐 유튜브 컨텐츠, 뭐 어떻게 AI 시대에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거 어떻게 들고 갈 거냐라고 했는데, 이제 AI가 요즘에는 3초 만에 답은 다 알려주는데, 컨텐츠 제공자는 이제 그런 답을 알려주는 거에서는 AI의 속도를 이길 수 없다. 컨텐츠 제공자는 답이 아니라 의미, 여, 시청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신뢰와 이제 감정과 서사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저도, 뭔가, 가치관이 조금씩 변해 가는 게 느껴져요. 가치관이 변해 가는 게 느껴지고, 또 제가 또 하나님 믿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거시, 파생, 수급, 만기, 이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거시적인 움직임과 이 거시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파생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또 수급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만기 때 어떤 흐름이 일어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전체 인가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했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금리 인하 지연이나 이제 인상 가능성이 생기죠. 그러면 위험 자산 유동성이 축소가 돼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거시 경제가 어떻게 달러 강세 연쇄 경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위험 자산의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이때 파생 상품에서 시장은 보통 기관들은 장기 우상향을 기본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요. 근데 장기 우상향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 굴곡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 시장으로 가는데 기관들의 이제 풋옵션 해징하고 특정 행사가에 미결제 약정 집중된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메커니즘, 마켓 메이커의 델타 해징, 맥스 페인 반향으로 중력이 발생되고 만기 때 이렇게 맥스 페인 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 오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위치에 와 있어요. 옵션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고, 잠깐 살펴볼까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보죠. 자, 오늘 최대 고통은 이제 68,000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4월 24일까지 가장 큰 명목 가치를 갖고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이 가장 명목 가치가 높은 날이라서 24일 만기 전에 가장 가치가 높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 10월 17일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단기간에 오늘 흐름에 따라서 24일까지의 흐름이 정해진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아시고 또 옵션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스트라이크별 옵션 미결제 약정 가시면은 지금 시장이 6만에서 8만 사이까지
가격대가 빼곡하게 차 있어요. 이거는 6만이랑 8만 사이에 그물망이 쳐져 있고 이 사이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거시경제, 원유, 금리, BTC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미래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 원유는 에너지 물류 제조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가장 빠른 인플레 선행 지표로 작동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WTI 유가가 10달러 상승했을 때 CPI는 약 4% 상방 압력을 받게 되죠. 역사적으로. 평균치예요. 이랬을 때 금리와 비트코인 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수익률의 매력이 증가합니다. 위험 자산 대비 기회비용이 상승하고요.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금리는 위험 자산의 중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금리가 높을수록 위험 자산의 중력이 높다. 금리가 낮을수록 위험 자산의 중력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22년 페드의 공격적 금리 인상기 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5%를 경험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원유가 펀더멘탈의 지표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BTC는 자체 수요 공급보다 총합 정책의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크로 자산으로 진화한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펀더멘탈 봐야 된다, 펀더멘탈 봐야 된다. 이러한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봐야 된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형상으로 끝날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영향을 주는 수치까지 갈지,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원유가 이제 펀더멘탈 지표, 에너지 물류 제조 비용,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빠른 인플레 지표. 그래서 원유 관련된 펀더멘탈이 일어났을 때는 시장의 알고리즘적 움직임보다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펀더멘탈을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뭐, 이랬을 때 이제 기관들은 저희는 이제 원유가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기관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현물을 갖고 있더라도 이제 파생 시장에 대해서 또 이제 해징을 위해 파생 시장에 들어가겠죠. 이랬을 때 이제 옵션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네 가지 기초적인 개념을 아시고 있으면 좋아요. 콜옵션,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가격 상승 시 이익, 기간은 상승 랠리 초입에 대규모 매수.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좀 목소리랑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발음이랑. 양해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풋옵션,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 가격 하락 시 이득이 되고요. 기간의 하락 해징 핵심 수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나 따라서 향후 금리 반영성이 어떻게 되냐 따라서 기관들이 대규모의 풋옵션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UCK 풋옵션이 되게 큰 시장이잖아요. 그럼 만기 전에 BTC가 60K 이하이면은 큰 이익을 얻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크게 올라간다 했을 때는 기업은 보험의 역할로 풋옵션을 대규모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관들은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 풋옵션에 대한 권리를 팔면 되니까. 그랬을 때 하락 해징의 핵심 수단이고 어차피 자산은 장기 우상향을 보고 들어가요. 그 사이에서 기관이 이제 해징으로서 이제 돈을 추가적으로 굴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기관들은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행사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스트라이크 좀 보셨죠? 옵션 계약의 기준 가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60K에서 80K 구간에 촘촘한 매물 금골망들이 형성된 것은 이 구간에 행사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시장을 보면은 65K 갔다가 75K 갔다가 지금도 계속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75K, 65K.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는 게 80K랑 60K의 구물망이 형성되면서 그렇게 가격대가 이 사이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아직 청산되지 않은 옵션 계약수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특정 가격대에 집중될수록 그 가격이 시장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죄송해요. 코가 계속 막히네. 기간의 해진 전략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기간이 보험을 든다는 것의 실제 메커니즘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호적폭. 두 번째는 커버드 콜. 세 번째는 변동성 해징. BTC를 보유하고 풋옵션을 매수하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간의 전략이에요. 일단은 현물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하락기에 풋옵션 매수를 합니다. 하락해도 옵션 이익이 현물 손실을 상쇄하니까 보험료, 프리미엄을 내고 하락 리스크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에 있어서 보험을 드는 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혹시 내가 아플 때 큰 돈이 안 나가게 하게끔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기간도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리미엄을 내고 하락 리스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버드 콜, BTC를 보유하고요. 콜 옵션을 매도합니다. 행보 또는 완만한 상승 시에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해서 상한선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잘 안 쓰여요. 그냥 급전 필요할 때? 왜냐면 이미 현물 BT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파생 시장에서 현금을 좀 땡겨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쓰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변동성 해징.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 관련 상품을 매수하고 반영에 관계없이 급등락 자체로 이익을 전환합니다.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도 좀 잘 사용되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극심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처럼 이 원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원유가 만약에 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정쟁이 그냥 갑자기 끝나버리면 V자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원유가에 크나큰 영향을 줄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높일 만큼 그렇게 시장이 흘러간다 했을 때는 또 급속도로 또 빠지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변동성 헤징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대량의 풋옵션이 특정 행사가에 불리면 마켓 메이커가 반대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그 가격대가 시장의 무게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션 그리스인데 만기 변동성 폭발의 수학적 근거예요. 그냥 델타, 감마, 세타 이런 건데 델타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기초자산 가격이 1달러 변동 시 옵션 가격의 변화율인데 ATM, 등가격, 옵션에서 약 0.5 마켓 메이커는 델타를 0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물을 매도합니다. 뭐 이런 건데 그냥 감마까지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감마는 델타의 변화 속도예요. 만기일에 가까워질수록 되게 매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위아래로 크게 좀 출렁출렁 거리기 시작하는데 옵션 그 맥스페인에 맞춰서 그때 이제 델타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해요. 아니 감마가 커졌다 높아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4시에서 5시가 결정적인 이유가 만기 직전에 지금 아까 24일 월 단위의 마감일보다 막, 죄송해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진짜 4월 3일에 있는 옵션이 옵션 거래량이 24일 그러니까 4월 달 이내에서 가장 크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감마 폭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마켓 메이커의 해징 매매가 폭증하면서 앞으로 24일까지의 또 해징이 어떻게 될지 거기서 반향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맥스페인 이론에 대해서도 가볍게 아시면 좋아요.
왜 시장은 만기일에 특정 가격으로 수렴하는가에 대한 이론이거든요. 만기일에 콜이랑 풋 옵션 매수자 전체 합산 손실이 최대치가 되는 가격 수준이에요. 반대로 옵션을 판 측 마켓메이커가 가장 적게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맥스페이는 법칙이 아닌 경향이고요. 강한 추세나 거시 이벤트, 배드 발언이나 지정학적 쇼크가 발생하면 맥스페이는 무시하고 가격이 통과됩니다. 이게 최근에 가장 있었던 게 트럼프 관세 1월 달에 그 난리 쳤던 거 있잖아요. 1월 달에 이제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갑자기 훅 떨어진 거. 그 그린란드랑 이제 전쟁 뭐 그런 것들 관세 정쟁이랑 뭐 되게 안 좋은 흐름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흐름일 때 이제 맥스페이는 무시됩니다. 델타 해징의 이제 중력 메커니즘이라고 가격이 맥스페이 위다 하면은 콜 판매자가 이제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초 자산을 매수해서 추가 상승 압력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맥스페인 아래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풋 판매자가 손실 위험을 겪잖아요. 기초 자산을 매도해서 추가 하락 압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힘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면서 맥스페인이라는 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반향이 맥스페인을 중력점으로 만들어서 만개에 가까울수록 맥스페인의 가격이 수렴하는 경향을 만들어요. 지금 68K잖아요. 지금 오늘 이제 4시에서 5시 사이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68K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4월 3일에서 4월 24일 시나리오를 보면 오늘 옵션 만기 결과가 향후 2주 동안 반영성을 결정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시나리오 A, 종가가 68K 이상, 60K에서 80K 행사가 구간에서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우위를 점한다 했을 때는 마켓메이커의 델타 해징이 상방으로 작동하면서 80K를 향한 상승 랠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 뭔가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뭔가 제가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잠시만요. 아니에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콜옵션이 이제 올라갔을 때 그 돈을 버는 그 구조예요. 가격대에서 풋옵션이 이제 내려갔을 때 돈을 잃는 구조고. 지금 오늘 여기 68K잖아요, 맥스페인이. 콜이 우세하냐, 풋이 우세하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집니다. 콜이 우세했을 때는 이제 마켓 메이커가 델타 해징이 상방으로 작동하면서 80K를 향한 상승 랠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풋옵션이 이제 무위에 잡으면은 델타 해징이 하방으로 작동합니다. 60K 지지선 테스트 압력 증가하고요. 4월 24일 만기 이후 2분기 전체 조정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은 원유, 원유에서 어떻게 BTC 가격까지 이런 흐름을 만들어 주냐? 원유값이 상승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위험 자산 유동성이 축소되고 결국 이 흐름이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줍니다. 그리고 기간 해징. 기간 보험이라고 너무 해증이니 뭐냐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냥 보험이라고 대충 생각하셔도 돼요. 기관들이 보험 든다. 풋옵션, 커버드 콜로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량 풋 미결제 약정이 특정 가격제를 시장 무게추로 만든다. 맥스페인 옵션 매수자의 최대 손실. 이거는 곧 마켓 메이커의 최대 이익 가격이죠.
만기 근접 시 중력처럼 작동을 합니다. 감마 폭발. 만기 직전에 이제 감마가 급증한다. 마켓 메이커의 해직 매매가 폭증한다. 가격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이게 오늘 4시, 5시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전체 구조는 이제 펀더멘탈, 원유, 금리로 상승 동력을 원유 금리가 상승하면서 상승 동력이 제동을 하고요. 말이 좀 어렵게 썼나? 펀더멘탈이 이제 기초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이라면 이제 상승 동력을 제한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은 헤징을 위해서 선물이나 파생이나 선물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이 선물이나 파생 시장에 대한 수급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제 또 선물이나 파생 시장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맥스페인이 중력을 작동하고 여기서 이제 특정 가격대에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전후로 방향성이 결정되고요. 오늘 68K 이상 마감이 된다면 4월 24일까지의 80K 시나리오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미달시 60K 조정 가능 시나리오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 제가 또 이번에 하나님이랑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그건데, 사실 저는 저를 이제 보험 쪽으로 보냈을 때, 아, 내가 딴데 충분히 취업할 수 있고, 투자 자문이나 뭐 그런 데 충분히 가서 좀 고액 연봉자 취직이 충분히 가능한데, 왜 하나님 나를 자꾸 보험으로 보내시는지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거대로 안 되니까.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원래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뭐 SNS 고별 콘텐츠 학상 이제 뭐 쇼츠에서 이제 뭐 오늘 1,000만 원 벌었다 뭐 선물로 뭐 몇억 벌었다 뭐 이런 것들 비현실적 기재를 심어주고 리스크 인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고 레버리지를 할 때 리스크 인식이 없다. 심리적으로 경제적 동반이 이제 붕괴가 돼요. 내가 무조건 벌면 돼. 이제 한탕주의로 이제 벌면 돼. 이러도 벌면 돼. 이게 심리적으로 이 붕괴되면은 경제적으로도 동반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도박처럼 하게 되죠. 확률 통계 거시지표 기반의 투자 체계 없이 그냥 감과 루머로만 이제 의사를 결정하고 아, 지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50배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이러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시온 이번에 이제 기업 이름이 제대로 정해졌어요. 시온 자산 컨설팅으로 이제 또 어제 갑자기 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길 원하시면은 기업 이름 사명을 바꿔야겠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시온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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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온. 그래서 아, 그냥 시온 자산 컨설팅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지표나 퀀트 분석 기반으로 근거 있는 투자 체계를 제시하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시장 분석하고요. 자산 증식이 이제 본질은 운이 아닌 리스크 관리와 확률에 있음을 교육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가치관을 심어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일을 해보니까 좀 사람들 만나고 보장 분석하고 느끼는 게 다들 옛날 보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2011년도, 2013년도, 2009년도 이 사이에 대부분 사람들의 보험이 머물러 있어요. 그게 이제 치료비는 없고 진단비만 4세대 치료비가 없고 진단비만 있는 거예요. 진단비만 받으려고 보험료를 한 달에 13만 원씩, 15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험업계가 만든 문제죠. 전문 지식이 없는 설계사의 이제 인맥 의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린 거죠. 진짜 보험에 리모델링 필요성이 있더라도
아, 짜증 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보험이 있는데 왜 자꾸 얘가 나한테 자꾸 보험 강요하지? 자꾸 지인들한테,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지인들한테, 야, 보험 좀 들어줘. 나한테, 야, 너 보험 바꿔야 돼. 그냥 느적없이. 난 내 거 잘 내고 있는데. 이게 왜 바꿔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보험 해줘라. 해달라. 그냥 연락해서 귀찮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제 또 수익도 올리고 싶으니까 고객 상한가 무관한 상품을 이제 밀어서 같이 끼어 팔기를 시도하고 보험료를 높이고 이제 4세대 치료비 등 최신 특약 안내가 없고 이제 비싼 보험료를 내지만 보장은 공백 상태인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여기서 이제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보고 이런 거를 좀 해결하라고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진짜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보험도 여러분들이 한 달에 13만 원, 15만 원 내는데 어, 보장은 이제 내가 4세대 치료비 등 최신 특약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보험이잖아요. 그냥 15만 원 땅에다가 버리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이런 건 진짜 좀 금융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이제 인생 최대 리스크를 수비하는 방패인 만큼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문성으로 이제 이 사람은 자산 이쪽에 좀 전문가구나. 이 사람한테 받는 거는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뢰를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이제 구조를 저는 설계를 하려고요. 저는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산 컨설팅 저 진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그냥 한번 자산 컨설팅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신청을 하세요. 저 진짜 아침마다 카톡으로 지금 시장 이런 거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 내가 남한테 그저 맡기는 게 아닌 이 시장이 지금 이런 움직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교육을 드리고 일일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보험이 제대로 내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보장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진짜 근데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아요. 4세대 치료비가 없는데 저 최근에도 연락 한번 왔었거든요. 돈 빌려달라고. 이제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2011년에 든 보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단비가 5천만 원 밖에 설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의료 트렌드가 다르니까 지금은 이제 연간 약값이 1억인데 5천만 원 받아봤자 그 의미가 없어요. 뭐 급여 치료하면은 괜찮긴 한데 급여 치료가 1세대 항암 치료인데 화학 치료인데 그게 부작용이 진짜 심하고 그거 하다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힘들고 아픈데 내가 보험료를 13만 원씩, 15만 원씩 내고 있다면은 좀 기존 지금 치료비 쪽으로 싹 다 빼도 거의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나이가 좀 있으시다 하면은 한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좀 간병비랑 전부 다 최신 의료 트렌드에 맞춰서 4세대 치료비들 하면은 30만 원 이상 나와요. 근데 30대, 35 이상은 이제 안보험이 무조건 필요한 나이대예요. 왜냐? 35세 이상부터 암 확률이 급증해요.
안 걸릴 확률이 급증해요. 통계청 자료에서. 그래서 35세 이상부터는 암보험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들어준 거 있다라고 하셔도 그게 요즘 암 치료비까지 다 보상을 해주는 그건지 그거를 한번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치료비 연간 1억, 진짜 1억 평균적으로 1억 들여요. 뭐 내가 어떤 암에 걸렸냐, 내 세포가 어떤 상태냐 따라서 뭐 전부 다 비급여로 해야 된다 하면은 진짜 2억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냥 약 치료비로 1억 이상 이제 받을 수 있게 잘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보험도. 내가 괜히 기존 보험, 나 보험 있으니까 상관없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보험이 최신 거냐, 옛날 거냐, 이게 진짜 필요해요. 이게 진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딴 데서 이제 비전문가들한테 이제 지인이라고 뭐 비전문가들한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자산 컨설팅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서 진짜 좀 전문가한테 받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도 한번 누리셨으면 해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좀 교육이라서 많이 지루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은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클래스 101 강의를 찍게 됐어요.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